상승장이 다시 올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네. 제가 볼 때는 하락이 조금 이어지기는 하겠습니다만은 네. 하락의 기간은 매우 짧을 거다.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하락 기간은 매우 짧을 거다. 그러면 당분간 이제 집값이 좀 계속 하락하는 추세고 또 금리도 계속해서 인상될 것 같은 기조인데 그렇게 됐을 때 상승장이 올 수 있는 그런 기조가 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과거 사례를 보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네. 예, 그런데 과거와는 좀 다른 양상으로 펼쳐질 거라고 많이 보여져요. 지금 일단 다른 양상으로 보여지는 게 바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급한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 라는 것과 또 한 가지가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네. 부동산에 대한 지식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네, 이게 굉장히 다른 현상이에요, 사실은. 네, 매우 그러게요? 다른 거예요. 그럼요. 아니, 벌써 이제 보세요. 이런 유튜브 같은 게 불과 10년 전에 이런 게 있었겠냐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알려졌다는 게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가져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사람들이 매우 많이 똑똑해졌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통해서 자산을 증식하는 게 좀 쉬운 일이고 또 이렇게 자산을 증식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나라에 국한된 일이 아니다라는 걸 이제 많이 알게 됐어요. 전 세계 이제 보세요. 미국도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미국, 호주, 영국 다 오르는 거 다 봤잖아요. 걔네들이 무슨 집이 모자라서 뭐 선진국이 아니라서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이라는 건 그 구조 자체가 이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라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인식하게 됐어요. 대중들이 이제. 그거를 1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예.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던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시간이 지나면.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자산 가치가 있다는 걸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대중들이. 그러니까 옛날처럼 이거를 막 싸게라도 나 공포스러워서 못 살겠어 하고 막 싸게라도 던져버리는 일이 안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예.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금덩어리 갖고 있는데 지금 금덩어리 가치가 막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고 금덩어리를 막 이렇게, 나 이거 더 떨어질지 모르니까 무슨 몇만 원이나 팔아버리겠다. 이럴 사람은 없잖아요. 금이라는 것 자체는 아무리 떨어져도 금의 가치를 갖고 있다라는 걸 이제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무슨 아주 설갑에 내놓을 일은 절대 없잖아요. 이런 사회가 돼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어느 정도 사람들이 부동산 지식에 대해서 예전보다 과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올라와 있다는 거죠. 예, 대중들의 인식 자체가 너무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건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 어차피 부동산은 상승장도 있고 하락장도 있을 텐데 결국은 정고점을 더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정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요. 이게 약간 이렇게 보면은 이해를 좀 더 할 수가 있는데 미국 주식시장 같은 데를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미국의 이제 주식시장을 이제 얘기하면서 가치 투자라는 그런 개념들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런 가치 투자의 개념이 한국은 안 통해요. 주식시장에. 그런데 미국은 통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개방돼 있고 온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가치가 있는 주식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이게 한없이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너무나 전 세계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게 되니까 다시 말해서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들어온다는 거죠. 이건 너무 싸. 그러면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두 끝도 없이 떨어질 수가 없고 그런 정도 그래서 가치를 알고 있으면 거기에 투자하면 결국은 부자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그게 성공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은 가치가 떨어져도 한두 끝도 없이 떨어지기도 하단 말이에요. 왜냐 다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부동산이 그런 시장이 됐다는 거예요. 미국의 주식시장 같은 시장이 됐어요. 다들 쳐다보고 있는 시장이 된 거죠. 그렇게 이제 됐고 이제 부동산이라는 건 또 내수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중들의 인식만 높아지게 되면 얼마든지 가치 투자가 가능한 시장이에요, 이게. 그런 시장이 열렸어요, 지금 사실. 그러면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상승장이 다시 올 수 있다는 거죠. 상승장이 다시 올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하락이 조금 이어지기는 하겠습니다만은 하락의 기간은 매우 짧을 거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과거는 보통 하락이 오게 되면 보통 6년, 7년 이렇게 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동안 올라온 상승에 비례하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침체기를
받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하락 기간은 매우 짧을 거다. 과거에 비해서는 이렇게 봐요. 과거에 봤을 때 예. 좀 입주들이 많이 공급이 많았을 때 네. 좀 주춤하는 경향도 있었잖아요. 그럼 예, 그렇죠. 이제 3기 신도시 입주를 할 시점도 거의 이제 3, 4년 정도 뒤로 보고 있을 텐데 네. 이제 하락장이 좀 짧았다고 하는데 예. 다시 또 그런 공급이 생기게 되면 네. 좀 더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예, 있을 수 있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맞는데요. 네. 전제가 죄송하지만 매우 틀렸네요. 3기 신도시 3, 4년 내에 절대 안 됩니다. 네, 그 전제가. 예, 절대 안 되고요. 네. 그게 지금 맨날 나오잖아요. 분당 신도시, 뭐 일산도 금방 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안 되잖아요. 공급이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정말 그야말로 지금 시작, 지금 분양 딱 해야 3, 4년에 일어나잖아요. 공급이 일어나잖아요. 아니 근데 지금 뭐 아무것도 안 돼 있고 맨날 그림만 그리고 있는데 여기다가 우리 몇만 호 공급할 거야, 몇십만 호 공급할 거야. 맨날 그림만 그리고 있는데 언제 도대체 공급이 되냐고요. 그럼 폭발적인 공급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요. 제로에 가까워요. 예. 네. 서울 아파트 값이 3년 4개월 만에 네. 최대폭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거든요. 네, 예. 혹시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사실 이제 이제 하락률 정도로만 보자면 네. 워낙 이제 금매가 이제 낮게 나오는 것들이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2007년도, 2008년도 이런 분위기 같은 게 아니냐, IMF 때보다도 더 나쁘다, 뭐 이런 류의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사실 굳이 비슷한 때를 따지자면은 한 2004년 분위기, 2013년 정도 분위기 이거 비슷하다고 봐요. 2004년과 2013년이 예. 분위기가 어땠어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제 가격이 떨어지기도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거래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2013년도는 사실 이제 2008년도부터 이제 폭락장이 오기 시작했는데 2008년도 폭락장이 와서는 많이 팔렸어요. 그리고 많이 그래서 이제 하우스푸어 얘기도 나오고 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이제 뭐 손해를 보고 막 팔면서 하우스푸어가 그러니까 하우스푸어가 된다니까 겁먹고 또 팔고 이제 그래서 이제 무주택자로 가고 뭐 이렇게 이제 빚만 지고 뭐 이런 형태들이 막 됐거든요. 어쨌거나 그거는 거래가 많이 됐다고요. 그런데 2013년쯤 되니까 이제 그냥 거래가 없는 그런 상태가 계속 유지됐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살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팔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싸게 내놓거나 그것도 간간히 거래되거나 뭐 이런 형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현상 중에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뭐냐면 거래가 과거의 폭락장과는 매우 다르다. 거래가 너무 적다라는 것은 본격적인 폭락장과는 매우 다르다는 걸 의미해요, 사실은. 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추후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지금은 이제 과거에 뭐 2004년, 2013년과 비슷한데 그러면 그 미래, 이제 지금이 지나고 나면 시장은 좀 어떤 모습으로 좀 변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거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거래가 없냐 이거죠. 과거와는 다르게. 그럼 과거와는 정말 다른 점이 있냐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냥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과거와는 달리 급한 사람들이 적어졌어요. 확실히 이제 내가 꼭 팔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하는 분들이 옛날보다 확 줄은 상태예요, 지금. 예전에는 팔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았던 거죠. 많았죠. 그러니까 이제 가까운 이제 2008년도 예를 들자면은 대출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컸죠. 지금도 이제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쵸. 근데 일단 비율 자체가 낮잖아요. 지금은 대출 막 80%씩 내고 하는 뭐 이렇게 대출을 해가지고 집 산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아주 극소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거의 대출을 한 60%는 최하고 거의 70% 정도는 거의 대출을 받고 샀다고요. 대출을 많이 해줬군요. 또 집값이 막 오르고 그러니까 많이 해줬고요. 또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자가 올라가고 또 집값이 내려가고 이러니까 당연히 공포스럽고 그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막 물량이 쏟아져 나왔죠. 근데 지금은 이자가 막 올라가지고 괴롭기는 해도 막 못 견딜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은. 혹시 그런 그때 상황이에요. 금리는 몇 프로 정도가 됐을까요? 그때도 금리가, 그러니까 IMF까지는 아니었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 뭐 6%, 7% 이렇게 계속 가격이 올라갔죠, 금리가. 지금도 이 정도가 되면 정말 좀 팔아야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겠네요.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결국 그렇다고 해도 그 숫자는
이 뭐 이제 시장의 가격을 막 이렇게 전체적으로 끌어내릴 정도의 절대적인 어느 정도의 숫자가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숫자가 형성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미 벌써 우리 대출 규제한 게 언제냐면 벌써 3, 4년 전에 벌써 다 규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대출을 무리하게 한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에 해당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막 어떤 사회적인 현상까지 가기에는 어려운 정도의 숫자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미 좀 정부에서 3년, 4년 정도 전에 대출 규제를 함으로써 그래서 대출 총량 자체가 일단 가계부채 자체가 그래도 개개인으로 봤을 때 조금씩 줄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전이랑 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럼 상승장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럼 그런 시그널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이제 규제를 제일 주목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일단은 규제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규제라는 건 그 규제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규제가 지금은 취득세예요, 사실. 취득세요? 네. 취득세를 완화시켜주는 시점이 언제냐를 보셔야 돼요.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게 하는 시점이. 근데 뭐 지금 뭐 당장 종부세도 통과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하여간 취득세를 완화시켜주는 예전처럼 돌아가는 그 시점이 아마 이제 다시 부동산 시장이 상승으로 가는 시점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그렇게 그거 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임대차법이 폐기되는 순간. 근데 임대차법 폐기한다고 그랬다가 또 안 한다고 그랬다가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약간 이제 이런 분위기상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정치권에서 사실은 지난 정권에서는 부동산이 매우 중요한 정치적인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자꾸 관심이 좀 멀어져 가긴 해요. 이제 좀 멀어지고 있죠. 그 정치권에서 좀 멀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하나를 가지고 뭐 우리가 정권을 뭐 잡았냐 말았냐 뭐 이런 수준까지는 아닌 거로 보여져요. 그렇게 자꾸 관심이 멀어지면 그리고 또 경제도 계속 나빠지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규제는 이제 거꾸로 역으로 규제는 풀어질 거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 시점이 언제쯤 되느냐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규제가 시장이 진짜 안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이제 거래량을 좀 늘리기 위해서 좀 내수 시장이 좀 더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좀 규제를 많이 풀 텐데 조금 전에 취득세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근데 취득세 같은 경우는 지금 무주택자 분들에게는 거의 똑같이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취득세를 좀 완화를 시키면 집값이 그래도 상승상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했던 거는 아마도 좀 투자를 하는 분들이 들어와야지 된다고 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것도 맞는 말이고요. 뭐 이제 뭐 자꾸 듣는 분들에 있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현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진실이니까. 왜냐면 그래서 IMF 때도 이제 정부가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결국 한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은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물어보지 않겠다. 얼마든지 사라.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무기명 채권 같은 거 막 발행해주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증여도 공짜로 이제 뭐 증여세도 안 내고 이렇게 거의 합법적인 루트로 증여한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진짜 그렇게까지 돼서는 안 되지만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은 이제 부동산이 어느 정도 이제 활성화가 되려고 그러면 결국은 조금 있는 사람들이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움직여주면은 부동산이 움직이고 그러면 또 보통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따라서 이제 우리도 사야 되겠구나 이런 식의 이제 순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건 사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래도 자금 여력이 좀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좀 살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주는 게 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럼 더 부자들 부자 만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은 약간 그런 것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경기도 조절하잖아요. 너무 올라가는 것도 나쁘고 너무 이제 침체되는 것도 나쁘기 때문에 조절하잖아요.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게끔. 그렇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상승장에 대해서 상승장이 올 때의 징조를 좀 여쭤봤었는데 반대로 하락장이 올 때 징조가 있을까요? 뭐 하락장은 뭐 지금 뭐 지금 이미 와 그렇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징조라는 건 사실 뭐 저는 이제 가장 큰 징조를 그렇게 봐요. 뭐냐면은 너무 대중들이 흥분하는 게 일단 제가 가장 큰 징조예요. 대중들이 너무 막 사고 싶어서 막 안 달라고 막 이러는 거는 이건 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단 대중들이 이렇게 너무 흥분한다는 거 불안하다, 위험하다, 뭔 일이 벌어지겠다 이런 느낌을 일단 제일 먼저 받았고.
그리고 이제 뭐 계속 정부의 규제가 계속 강해지는 것도 하락 징조가 오기 바로 일보 직전인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뭐 예전에도 제가 누차 많이 얘기했지만 법인으로 투자하고 뭐 이러는 것도 제가 좀 자제해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뭐 지금 웬만한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 좀 했다 그러면 법인 다 갖고 있잖아요. 예, 그러고서 뭐 다 투자하고 그런데 법인 갑자기 종부세 이렇게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보면은 그런 거잖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처럼 봤는데 그랬더니 또 정부의 규제 더 센 게 나와가지고 멘붕 오고 뭐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이제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 곧 이제 하락이 온다라고 봐야 돼요, 사실은. 말씀하신 걸 보면 이제 상승장이 이제 진짜 좀 급격하게 시작되고 나면 점점 조금씩 규제가 들어갈 거고 그렇죠. 다시 또 하락장이 그 규제 때문에 하락장으로 되고 나면 다시 규제를 완화시켜 줄 거고 계속해서 이런 사이클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어쩔 수가 없죠. 그러니까 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완만하게 조정이 되기가 어려우니까 결국 이제 인간의 심리가 이제 출렁출렁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부동산 지식을 많이 쌓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지식을 쌓는지도 그분들한테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요. 그럼 그렇죠. 좋은 지식을 좀 쌓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 이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부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오히려, 그러니까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이 좋고 어떤 책이 좋은 책이냐라는 거를 찾기가 오히려 어렵고, 거꾸로 해라. 어떤 거냐면 나쁜 게 뭐냐를 제해라. 예, 이런 얘기 조언을 했거든요. 나쁜 것들을 제하고 남는 게 좋은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나쁜 것들이라는 건 어떤 것들이냐면 그게 중요하죠. 나쁜 것들이라는 것은 이제 너무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것 나쁜 거다. 너무 공부를 많이 시킨다. 너무 공부를 정말 마치 이제 부동산 공부를 뭐 진짜 뭐 고시하는 공부하는 것처럼 이렇게 빡세게 해야지만이 뭔가 이제 된다라고 생각하도록 가르치는 거, 이거 나쁜 교육이다라는 거고, 또 반대로 너무 쉽게 돈 벌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이거 나쁜 교육이다. 이거 나쁜 교육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너무 싼 거 나쁜 거다. 몇 개 안 남겠는데요? 그럼 몇 개 안 남아요, 진짜로. 진짜 몇 개 안 남겠는데요? 진짜 몇 개 안 남아요. 너무 싼 거 절대 좋은 거 아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진짜 좋은 얘기를 그렇게 싸게 해줄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싼 교육들만, 이제 뭐 참고로 싼 교육들을 좀 듣는 건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는데, 그런데 이제 진짜 좀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지불할 생각도 하고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좀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김사부님께서 처음 투자 공부를 하실 때는 이런 매체들이 하나도 없었을 거잖아요. 맞습니다. 혹시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여쭤봐도 그래서 저는 사실은 스승이 없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게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시행착오 많이 시행착오도 많이 하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많이 그랬어요. 근데 내가 얼마 전에는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우리 회원들한테 강의하면서 그냥 진짜 울먹거릴 뻔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이제 투자를 하다가 실패를 해서 많이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뭐 반토막이 날아가 버렸어요. 반토막이 날아가 버려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돈도 큰 돈이 없고 그 반토막이 날아갔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정말 뭐 진짜 죽고 싶을 정도로 너무 괴로웠었거든요. 근데 그때 만약에 나 같은 선생이 있었더라면은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물건을 산 게 잘못한 게 아니라 산 것도 뭐 잘한 건 아니에요. 물론 잘한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는 거다. 투자라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가 합쳐져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득이 진짜 이득인 거지. 무슨 월급쟁이, 여기 월급쟁이다. 직장인, 하여간 이런 것처럼 따왔다가 자, 이번에는 뭐 100만 원 벌었고, 그럼 13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늘어나는 게 절대 투자가 아니다. 투자라는 건 변동성이 있고 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리스크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합쳐지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거. 이런 게 투자인 거다. 그러니까 그거 반토막 날렸다고요. 그렇게 좌절하고 있지 말아라. 라고 저 같은 선생이 얘기해 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위로를 받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뭐 계속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값이 지금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접근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 무주택자분들은 지금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무주택자 분들한테 집을 사라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긴 해요.
네, 이게 조금 완전히 좀 개념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데요. 네. 저는 무주택자가 사라고 그냥 턱하니 얘기해버리면은 무주택자들이 대부분 집을 살 때도 어떻게 합니까? 좀 무리해서 항상 사람은 본인의 능력보다 다 위만 쳐다보거든요. 그렇잖아요. 더 좋은 데 살고 싶으니까. 더 좋은데. 그래서 네. 이왕 살 거면은 더 좋은 데 사자. 꼭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무리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대출이자가 이렇게 비싼데. 그렇기 때문에 선뜻 내 집을 마련해라라고 말을 잘 못하겠어요, 사실은. 네, 그렇고 오히려 저는 그래서 그런 개념보다는 내 집을 자꾸 마련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투자를 해라. 예, 이렇게 말을 하고 부동산 투자를 해라. 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그게 나쁜 일이 아니고 뭐 투기꾼 되라는 얘기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투자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제 많이 알게 됐잖아요. 네. 이게 자산 가치가 있는 거라는 거를 이제 많이 알게 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그런 자산 가치에 대한 적절한 선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면 나만 나중에 자꾸 더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돈을 마이너스가, 그러니까 내 돈이 이제 녹아내리지 않게 만들려면 그거에 맞는 투자를 해라.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처음 이제 하시는 분들은 좀 부동산에 관심 가지신 분들은 그게 엄청 겁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난 내 집만에 한 채 하고 나서 내가 투자, 재테크를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 생각을 깨야 돼요. 진짜 그 생각을 깨야 되는 진짜로 거군요. 깨야 됩니다. 내 집 마련은 전혀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네. 그러면 아예 안 해도 되나? 아니, 아예 안 해도 돼요. 아예 안 해도 돼요. 예, 그럼요. 아예 안 해도 돼요. 그냥말로 정말로 제가 뭐 자주 하는 말입니다만 돈만 잘 벌면 돼요. 그야말로. 아니 돈만 잘 벌면 내가 살고 싶은데 어디 가서 살 수도 있어요. 아니 요새 강남 엄청 비싸잖아요. 한 30억, 35억 정도 하잖아요. 월세 얼마나 할 것 같아요? 월세 그런 35억 정도 하는 데라고 해도 월세 한 500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500만 원 적은 돈은 아니지만 아니 막말로 말해서 그럼 내가 예를 들어 다른 데서 월세를 1,000만 원, 막 2,000만 원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억은 없어도 그런 데서 얼마든지 살아도 되잖아요. 내가 다른 데서 돈을 그만큼 더 버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많이 올려달라고 그러면 내가 다른 데서 돈 버는데 거기도 올려달라고 그러면 되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을 잘 벌 수 있도록 세팅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자꾸 내 집에 꽂히는 게 오히려 걸림돌이에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문제는 내 집 마련에 꽂히다 보면 자꾸 실수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살기 좋은데 어디 뭐 이런 것들도 다 따져야 되고 또 무리하게 되고 뭐 아니면 또 거꾸로 반대로 무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 형편없는 걸 또 사요 또. 형편없이 그냥 내 재산 규모에 맞는 거를 그냥 사버린다고요. 빌라가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자면 빌라 같은 걸 하나 사놓고 내 집인데 어때? 평생 여기서 살면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투자 가치를 전혀 생각 안 하고 내가 평생 살면 되는데 뭐 어때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해버린다. 그런 게 다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그래서 버려야 되고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걸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부동산으로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럼 만약에 지금 1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1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어떻게 내 포지션을 취하면 좋을까요? 1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요? 그것도 사실은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합니다. 포기하세요. 매도 포기. 매도 포기, 지금 매도를 매도 포기하세요? 안 돼요, 지금. 매도 안 되는데 왜 자꾸 매도하려고 그래요? 매도 안 되는 거. 저는 항상 이 투자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알고 한다는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투자의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근데 투자의 메커니즘이라는 거는 이렇게 옵션이 있을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내가 파는 게 좋냐, 뭐 사는 게 좋냐, 이렇게 옵션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때가 있지만은 선택이 불가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 옵션이라는 게 없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혼자서만 매도 옵션이 있는 줄로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안 된다니까. 매도 옵션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그런 상황에서 억지로 매도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아주 낮은 금액에 팔아야 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결국은 나중에 자기 자산만 날아가는 꼴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를 고려할 때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있다. 가격이 내리다 보면 이제 내가 샀던 물건도 있겠지만 또 다른 집들도 같이 가격이 내리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조금 기회가 좋다면 나보다 더 상급지
있는 아파트 가격이 네. 지금 내 집이랑 가격이 비슷해지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있을 수 그러면 있죠. 갈아타기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렇죠. 많죠. 그런 거 노리는 건 좀 어떨까요? 아니, 그거는, 네. 이론적으로나든지 아니면 이상적으로 말하면 좋은 거예요. 당연히 좋죠. 이제 뭐 예를 들어 비과세까지 받아가지고 옮길 수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권장사항이에요. 그럴 수 있는 분들은 하시라고요. 있는 분들은. 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안 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겠다고 자꾸 생각을 해봐야 괴롭기만 하잖아요. 안 되는 일을 자꾸 꿈꾸는 거니까. 예, 그럴 때는 마음 편하게 그냥 마음 먹으라는 얘기인데 네. 뭐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이제 뭐 팔아야 됩니까? 뭐 이런 걸 했는데 당연히 또 저는 포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 내용을 잘 들어보니까는 세입자가 살려고 그래요 이러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제가 보고 그럼 당장 파세요. 네 이랬죠. 예. 그러니까 아주 네. 좋은 물건이 아니었거든요. 네. 예. 그런 거는 팔아야죠 당연히. 그런 거 욕심내지 말고 당연히 세입자한테 팔아야 돼요. 그리고 더 좋은 물건이 싸졌으니까 네. 더 좋은 걸 사야죠 당연히. 그런 거는 해야 되는 게 맞지만 네. 그러니까 그런 게 가능한 분들은 적극적으로 해라. 그렇지만 대부분은 가능하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좌절하고 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그 얘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좀 팔기는 좀 싫어요. 네. 이 가격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네. 근데 좀 네. 급하게 팔아야 되시는 분들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좀 그런 경우들이 그런,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뭐 사정이 있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분들에게는 저는 뭐라고 얘기하고 싶냐면은 그냥 어쩔 수 없고 다음 기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투자하고 하는 행위가 무슨 이렇게 이번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계속되는 일들이니까 이번에는 좀 잘못했고 무리했고 뭐 했다는 걸 인정하고 다음에 이제 잘할 준비를 해야죠. 뭐. 그러면 혹시 지금 이제 가격이 좀 조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내 집 마련을 생각하거나 또는 네.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관심 깊게 지켜봐야 될 지역들이 좀 있을까요? 근데 지금은 일단 금액이 좀 조정을 받는 상황이니까 좀 대장 아파트를 좀 노려봐라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대장 아파트들이 많이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다. 지방도요. 지방도 네. 대장 아파트를 좀 노려봐라. 예, 네. 대장. 그리고 실제로 또 보면은 대장 아파트가 덜 떨어졌어요 또. 예, 사실. 네. 역시 대장은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덜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그거를 갖다가 막 더 떨어질 텐데 막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대장 아파트를 제가 볼 때는 지금 정도 떨어진 가격이면 거의 바닥이에요. 대장 아파트 지금 정도요? 거의 바닥이라고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더 떨어질 수는 있어요. 더 떨어질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계속 떨어질 수가 없고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잠깐 떨어지거나 아니면 아주 적은 폭으로 떨어지거나 이 정도뿐이에요. 아니면 이제 거래가 굉장히 적은 일이 벌어지거나 이 정도기 때문에 사실은 뭐 부동산이 주식같이 뭐 좀 떨어졌다고 잽싸게 팔아먹고 좀 오르면 뭐 하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는 부동산 세계에 있어서는 거의 바닥 가격이다. 이렇게 봐도 지금 상관이 없다고 보여져요. 처음에 이제 이기 신도시 특별법 때문에 분당이라든지 일산이 네. 가격이 제법 많이 올랐거든요. 네, 예, 그렇죠. 근데 지금 다시 또 주춤하고 있더라고요. 예. 이럴 때 좀 여기도 내 집 마련이랑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을까요? 사실 그것도 이제 제가 대장이라고 얘기한 거에 좀 포함이 되는 건데요. 수도권에서는 지금 분당, 일산 뭐 여전히 좋게 봐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그게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분당, 일산이 진짜 뭐가가 돼가지고 재건축이 돼서 그런다는 건 사실 아니에요. 네. 그런 일은 가능성은 좀 희박한데 계속 주목 대상이 된다는 거죠. 주목 대상. 예, 그러니까 하여간 이 정부 내내 부동산에서는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계속 자리를 잡을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 가격은 오르거든요. 네, 계속.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평균 이상의 높은 상승을 할 수 있는 거에 내가 어쨌든 투자를 하고 있으면 다른 것보다 월등히 나은 성적이 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권할 만하다 이런 얘기예요. 오히려 예. 주목을 받지 않고 있는 것보다 주목을 받는 게 그럼요. 더 계속 좋다는 주목을 거죠. 받으면 이제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볼만하다 이런. 예. 혹시 수도권 이외에 좀 지방 쪽에도 좀 괜찮은 곳이 있을까요? 지방 쪽에는 네. 뭐 제가 볼 때 뭐 이제 지금 뭐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예. 뭐 원주, 춘천 이런 데들이 좀 괜찮고요. 왜냐하면 덜 올랐거든요. 일단 덜 다른 올랐다 지역들에 보니까 비해. 조정도 덜 받고 또 물량도 별로 없고 예, 이런 면에서 또 괜찮게 보여지는 네. 지역이고 조금 조정받은 데 중에서는 뭐 지금 조정 지역이고 이제 가격이 좀
좀 떨어져서 괜찮다고 보여지는데 뭐 전주 같은 데가 좀 괜찮게 보여지고 뭐 그 정도가 괜찮게 보여지네요. 예. 혹시 김 사모님이 이제 지역을 보실 때 네. 가격이 좀 떨어진 거 말고 또 다른 걸 보는 게 혹시 또 있을까요? 그렇죠. 예, 예.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네.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 거고, 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거고, 또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공급이라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같은 도시라고 하더라도 네. 공급이 그 도시에서 또 어디에 일어나느냐가 또 중요해요. 또 사실 도시 내에서도 외곽에 있는지 그걸 이제 중심에 있는지. 너무 이제 차트만 보고 막 이러는 사람들은 네. 야 여기 물량 엄청 많다 여기는 안 돼 막 이렇게 또 쉽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중심가에 영향을 주는 물량인지 네. 저 무슨 그 도시에 저 신도시 만들어서 저 외곽에 막 엄청 때려 짓는 건지 이런 걸 또 잘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이제 볼 수 있으면 되는데 그냥 네. 이제 그런 걸 보니 가장 기본은 어쨌든 수요와 공급이에요. 혹시 수요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수요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인구고요. 일단 기본적인 네. 인구가 기본 체력이고, 네. 그 다음에는 일자리예요. 일단 네, 기본적으로. 일자리요? 네, 그래서 이제 일자리. 뭐 예를 들어 군산 같은 데가 이제 네. 굉장히 한때 막 휘청했던 게 일자리가 빠져나가니까 맞아요. 이제 휘청하게 되고 거제 같은 데도 조선소가 있는데 조선소가 이제 조선이 약해지니까 휘청해지고 이렇게 네. 되잖아요. 예. 이제 그런 것들. 근데 이제 그게 반전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지금 이제 군산 같은 데가 반전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다시 이제 또 일자리들이 만들어진다니까 또 이제 막 가격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일자리는 이제 그런 걸 보는 거죠. 좀 더 이제 여기가 이제 계속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일자리들이 네. 계속 만들어질 수 있고 안정적일 수 있느냐도 그렇고 또 이제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타이밍이냐 뭐 이런 걸 보는 거죠. 예.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알려면 신문 기사라든지 이런 거 계속해서 봐야 되겠네요.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 네. 좀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부동산이 주식 같지 않게 주식 같이 막 이렇게 뭐 했다고 확 올랐다 확 떨어지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네. 꾸준히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일자리가 뭐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쭉 일어나는 거고 하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그렇게 막 순발력 있게 막 대처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조금 전에 강원도 이제 원주라든지 춘천이 좀 덜 올랐다고 해주셨는데 덜 올랐다는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아니, 덜 올랐다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네. 뭐 이제 다른 지역들과 비교해 보면 이제 금방 나와요. 그냥, 다른 지역에서는 뭐 이제 각 대장을 비교할 수 있잖아요. 비슷한 급끼리의 규모의 도시들끼리. 네. 근데 각 대장들이 그런 저쪽 지역에서 뭐 3배가 올랐는데 여긴 뭐 한 30% 올랐다. 당연히 적게 오른 거죠. 물론 네. 이제 이유를 좀 보긴 해야 돼요. 그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적게 오를 수는 없거든요. 네. 왜 얘가 이렇게 올랐나? 왜 이렇게 얘만 이렇게 적게 올랐나? 그럼 얘도 또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있냐? 이런 걸 좀 보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일단 그거는 이제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죠. 요새 재건축 계약금을 포기한다는 기사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송파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 거의 3억 계약금? 을 포기한다는 기사도 봤는데 재개발장, 이런 재건축장이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마도 저는 이제 뭐 저도 이렇게 슥 지나가면서 봤는데 과연 뭐 진짜 뭐 없었던 얘기를 하지는 않았겠지만은 뭐 아주 좀 특별한 사정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그만큼 하여간 뭐 나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것 같긴 해요. 그렇긴 한데 그냥 뭐 공포를 느끼는 거죠, 사람들이. 더 떨어질지 모른다 이런 것 때문에 그냥 계약금을 포기하고라도 말겠다 뭐 이런 공포감은 확실히 이제 시장에 좀 있는 편이죠, 지금. 그게 적은 금액도 아닌데 포기할 정도면.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그 뭐 잠실 예를 들었으니까 뭐 예를 들어 20억에 내가 샀어요. 근데 이게 뭐 내가 20억에 사면서 3억 계약금을 걸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게 뭐 17억 아래로만 떨어지면 내가 손해인 거, 차라리 이게 포기하는 게 나은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포기했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진짜로 내가 20억에 샀는데 17억, 15억까지 많이 떨어졌다고 해보세요. 근데 25억에 떨어졌다고 해도 얘가 15억이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어느 날에 다시 20억으로 올라가 버리면 뭐 어쩌란 말이. 그러면은 그건 과연 그럼 3억 날린 건 잘한 짓이에요, 못한 짓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20억이 있을 때 산 거를 잘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왕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 좋은 데들은 그렇게 날릴 만큼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더 또 실수를 하는 거예요.
아마 요즘 네, 특히나 급금매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좀 예.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공포감이 점점 더 공포를 심해지는 것 갖는 거죠. 같습니다. 예, 예. 강남 불패라는 말도 있듯이 네. 서울 부동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믿음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다. 근데 지금 조금 주춤하고 있지만, 근데 예전에 김사부님께서는 서울 부동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신다고 네, 들었는데 네, 네. 혹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도 이제 장기적인 트렌드를 보는 건데요. 네. 서울을 좀 이렇게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은 서울이 나빠지거나 뭐 역전이 되거나 이런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상승력에 있어서 서울의 상승력은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낮을 수 있다. 그런 의미거든요. 예.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미래 트렌드를 조금 예측해 보면 알 수가 있는 일인데요. 네. 미래라는 건 결국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40대 후반만 된다고 하더라도 40대 후반 50대만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도 계속 미래에 그 부동산을 구매하는 세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이제 20대 30대를 봐야 된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의 나중에 생활 패턴은 어떻게 될까를 한번 예측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생활 패턴은 점점 어떻게 되냐면은 쾌적성을 굉장히 중요하는 세대로 네.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예전에는 왜 서울이 중요했냐면은 일자리가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일자리가 집중돼 있었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고. 네. 그러니까는 그런 게 서울에 어쨌든 뭐 진짜 지하 단칸방이라도 거기서 살아야지 내가 먹고 살 수가 있다. 이런 식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점점, 교통이 발달해서 네. 외곽에 살아도 괜찮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또 온라인의 발달도 더욱더 됐고. 그래서 뭐 요새 뭐 많이 나오잖아요. 예. 5도 2촌? 뭐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5일은 도시에, 이틀은 네. 그 시골에서 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처럼 그런 게 이제 가능해질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삶의 그런 쾌적성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또 생각하는 시대로 자꾸 바뀌어갔단 말이죠.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집이 지어지는 것보다 교통의 변화가 될 게 더 빨라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좀 쾌적한 데 사는 것을 더 선호할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변화가 또 한 네. 가지 있어요. 뭐냐면은 이게 점점 더 애를 안 낳잖아요. 그렇죠. 애를 안 낳는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옛날에는 생각을 해보세요. 애가 최소한 둘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둘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학교, 뭐 나중에 직장을 가면 직장 이런 걸 다 고려하지. 그래서 제일 좋은 데가 어디겠어요? 서울에만 살면 다 해결돼요. 그렇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애도 하나밖에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와 애 하나의 공통점만 찾으면 되거든요. 그럼 그 공통점을 찾는 건 꼭 서울이 아니어도 가능할 가능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서울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예. 트렌드가 달라지는 거네요, 확실히. 그렇죠. 근데 교통도 예전이랑은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전에 뭐 지하철로 해서 네. 뭐 간다면 좀 그래도 오래 걸리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신분당선 들어가면서도 좀 교통이 많이 획기적으로 좀 달라진 것 같고 이제 GTX 들어가게 되면 네, 그렇죠. 훨씬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역 쪽에 GTX 역 근처에 있는 곳들도 좀 좋게 볼 수 있을까요? 그거 꼭 GTX 역 쪽의 거를 좋게 보지는 않아요. 그건 왜냐하면 또 네. GTX라고 또 다 사람들이 알아버리는 바람에 또 그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에 너무 과한 프리미엄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건 또 좋게 보지는 않아요, 사실은. 네. 그렇긴 한데 딱 그 역이 아니더라도 네. 그 신도시 자체가 같이 좋아져요. 같이 좋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역 쪽에 너무 프리미엄을 준 거를 따라가기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는데 정도가 더 좋아 보이긴 해요. 예. 혹시 수도권 같은 경우 네. 이제 서울도 중요하지만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수도권을 볼 때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네. 교통, 이제 도시와의 접근성과 그리고 쾌적성이에요, 결국은. 네, 그러니까 이제 쾌적성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신도시급 쾌적성 네. 이런 것들을 선호하죠,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식의 쾌적성이 만들어지는 지역들은 앞으로 계속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죠. 아마 역에서 가까운 구축 아파트가 있을 거고요. 예. 역에서 조금 떨어진 신축 아파트가 있을 거예요. 네. 이 두 아파트 중에서 만약 선택을 한다면 좀 어디를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이게 뭐, 진짜 예, 많이 예. 물어보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많이 틀려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쭉 이제 상황에 따라서 틀린다는 게, 네. 그러니까 역에 있는 구축, 역 근처에 있는 구축 같은 데를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많이 주는 때가 있고,
여기서 떨어진 신축을 프리미엄을 많이 주는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가 더 좋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사실은. 예. 그래서 프리미엄을 너무 많이 주는 것이냐 아니냐를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조금 어렵죠, 그거는. 예, 어렵긴 한데. 네. 예, 예. 그럼 만약에 역에 있는 걸 프리미엄 더 많이 줄 때는 오히려 신축 좀 덜 그렇죠. 저평가 받고 있는 예, 신축을 예. 매수를 하는 게 나을 예. 거고 그렇죠. 신축이 많이 뜨고 있을 때는 오히려 역세권이 좀 더 싸게 보일 수 그렇죠. 있으니까 역세권을 예. 가는 게 낫겠네요. 그러니까 그냥 구체적인 예를 그냥 들어서 얘기하자면 좋습니다. 네. 제가 그냥 뭐 이제 부동산 투자의 정석 이제 새로운 책을 낸 게 이제 2016년에 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 책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역세권 역에 가까운 쪽에 있는 빌라 같은 거는 사도도 반드시 실패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은 지금은 제가 서울에 있는 빌라 절대 사지 말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지금 뭐 알다시피 신통기획 예, 신통기획 또 모아타운 뭐 이런 것 때문에 서울에 있는 빌라들이 어마어마하게 몸값이 높아졌어요, 지금. 다 뭔가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그거는 아니거든요. 너무 프리미엄을 너무 많이 줬어요, 지금 이미.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따라가면 안 돼요, 또 지금. 사실 투자로서는. 근데 신통기획 좀 말씀 주셨는데 예. 혹시 지금 신속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잘 되고 그럼요. 있나요? 예, 이루어지고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네. 지금 이제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은, 서울에는 신통기획 모아타운이 아닌 곳은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신통기획과 모아타운이 있는 데들, 지정돼 있는 데는 몇 군데예요. 네. 근데 왜 모두다라고 얘기하자면, 나머지 안 된 데들은 모두 준비하고 있어요. 예, 다음에 우리 뭐 하자, 다음에 우리 신통 네. 들어가자라고 모조리 다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조리 다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요. 예, 다 우리가 될 거야 이렇게 기대감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가격이 네.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물건을 산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으로 좀 봐야 될 수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뭐든지 투자라는 거나 그러니까 가치에 비해서 일단 많이 오른 거를 사면은 이제 네. 잘못되는 거고, 네. 예, 가치보다는 또 떨어진 걸 사야 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뭐 그거 산다고 망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 네, 가치 대비 저렴한 걸 사야 예, 된다. 예. 그게 지금은 가치가 많이 가치 대비 많이 비싸지면 오히려 그렇죠. 가치 대비 저렴한 걸 먼저 그렇죠. 봐라. 이렇게 예, 말씀 주시는 거죠. 네. 전세 레버리지 투자의 예. 거의 시초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게 파생이 돼서 갭 투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혹시 이 두 가지 용어에 대해서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되게 같아 보이는데요. 되게 달라요. 예, 제가 제 책에서도 누차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지금 같은 때에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요.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당시에는 그 말을 잘 안 듣고 사람들이, 예, 결국 돈 벌고 싶다는 그런 욕심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이제 하락장이 오면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네. 고수들은 항상 하락장이 왔을 때 드러나는 거잖아요. 네. 상승장에선 누가 고수고 누가 하수인지 몰라요. 다 같이 돈 버니까. 근데 이제 하락장이 오면은 누구는 고수고 누구는 하수였구나. 이게 다 드러나는 건데 딱 전세 레버리지 딱 이래요. 그러니까 전세 레버리지, 전세 갭 투자의 차이는 어쨌든 전세가율이 높은 걸 고른다는 건 똑같아요. 네. 예,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틀린데 전세 레버리지는 결국 전세금이 레버리지화 되는 거를 목표로 해서 고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고르는 목표가 뭐냐면 얘가 전세가가 잘 올라가 줄 수 있냐가 포인트예요. 예. 네. 그러니까 전세가가 안 올라갈 때 같은 데는 안 사야 되는 거예요. 예, 네. 절대 사지 않아요. 근데 갭 투자는 뭐냐면은 갭이 적은 걸 고르고 얘가 매가가 올라갈 때를 찾아요. 매가가 많이 뛸 것이냐. 그럼 매가가 뛴다는 건 뭐 또 다른 투자자가 온다든지 어떤 호재가 벌어진다든지 이래서 이제 매가가 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틀리죠. 왜 그러냐면 이런 하락장이 오면 전세 레버리지 투자를 한 사람은 하락장이 왔다고 해도 전세가가 막 엄청 떨어지지 않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팔려고 생각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전세 갭 투자를 하려고 한 사람들은 지금 멘붕이 온 거예요. 안 팔리잖아요. 갑자기. 설마 이렇게 안 팔릴 줄은 몰랐고 나는 조금만 먹고 빠지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아예 안 돼버리잖아요. 이러면 완전 멘붕이 와버리는 거예요. 예. 이런 게 차이가 있고 또 게다가 전세가까지 오르지 만약에 오르지 않는다. 이러면은
이제 완전히 돈만 묶이고 가격은 떨어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도 이 방법이 전세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할까요? 그럼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러니까 전세가가 올라갈 수 있는 데라는 건 결국 무슨 네. 말이냐면 아까 수요와 공급으로 얘기하자면 공급에 비해서 늘 수요가 많은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 데들은 사실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보여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들을 집중적으로 보는 건데 다만 여기서 이제 매가가 너무 올라간 데는 제하는 거예요. 예, 매가가 너무 올라간 데는 전세가 따로 올라가 봐야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데들은 제하고 그런 데 중에서도 매가에 대비해서 전세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러니까 매가가 많이 안 올랐는데 네. 이런 데들을 이제 들어가게 되면 뭐 그냥 아무 문제가 없죠. 계속 올라가죠. 그럼 혹시 수도권에도 이런 지역이 좀 있을까요? 전세가율이 그렇게 높은 데는 사실 별로 없어요, 지금은. 네. 네, 그렇게 없고, 그에 비해서 가격은 많이 올랐는데, 조금 이제, 그 전세 레버리지랑 이제 결합해서 이제 좀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이제 굳이 얘기하자면 다산 같은 데가 좋아 보여요. 네, 다산이 이제 그동안 이제 계속 물량 때문에도 그렇고, 이제 교통이 안 좋아서, 계속 이제 한때 확 이제 주목을 받다가 이제 많이 떨어졌고 이제 지금은 굉장히 이제 조금 이제 관심 받게 됐는데 사실 이제 다산이 이제 큰 호재가 있고 파라손 개통이라는 이제 예, 큰 호재가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매가도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물량이 없고 예,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산 같은 데가 전세 레버리지를 하기에는 좋아 보여요. 전세가가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도시니까 일단 사람들이 선호하고 또 그렇죠. 거기에다 8호선이 이제 개통이 될 거고 뭐 그리고 더 이상 물량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전세가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아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매가가 떨어짐으로써 전세가율이 높아졌고 예, 이제 이런 부분 또 신축이고 뭐 이런 부분들이 다 하면은 지금은 이제 뭐 굳이 예를 들자면 다산 같은 데가 좋아 보여요. 그럼 지방에도 한 가지 예를 좀 들어 보여줄 수 있을까요? 지금 지방은 조금 좋아 보이는 데가 마산, 예, 마산, 구미. 창원 내에 있는 마산 말씀하시는 거죠? 마산, 네, 구미 같은 데가 좋아 보여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좀 조금 걱정스럽고 한 부분인데 오해의 소지가 또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요새 뭐 매스컴에 너무 뭐 깡통 전세 얘기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또 이제 뭐 저런 깡통 전세에 또 이렇게 투자하는 걸 부추긴다 뭐 또 이런 얘기 할까 봐서 약간 걱정되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말하는 거는 그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하다고 해서 깡통 전세가 생기는 게 아니고 깡통 전세는 왜 생기는 거냐면은 전세가가 안 올라가기 때문에 깡통 전세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 그런 데들을 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근데 전세가가 계속 올라간다는 말의 의미는 결국 거기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런 데를 본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냥 지방에 그냥 싸기만 하고 뭐 전세가랑 매매가랑 같기만 한데 이런 데들을 자꾸 사람들이 사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전형적인 전세 갭 투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팔아먹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 돈 별로 안 들이고 매가 조금만 올라가면 팔아버리고 이럴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시장 안 좋아지면 전세값은 그대로고 매매가는 전세값도 밑에 내려가 버리는 거네요.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시장이 나빠지면. 그럼 이제 깡통이 되는 거고 이제 뭐 내가 이러려고 한 건 아닌데 하고 나 몰라라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랑 지금 이제 제가 얘기한 건 뭐 깡통 전세 위험하다는데 저 전세가를 높은데 막 얘기하고 있고 저런 나쁜 놈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한 이야기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걸 볼 때 좀 전에 말씀 주신 부분들 어떻게 공급이랑 수요가 엮여 있는지 그리고 이 지역이 충분히 매력적인 지역인지 수요를 계속해서 끌어들이고 전세가 오를 수 있는 지역인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부연하자면요. 그래서 이제 그 지방 같은 데들은 그런 데들에 낡고 싼 아파트를 사라는 게 아니고 그런 지역에서 좋은 거 사라는 얘기예요. 좋은 것도 지금 전세가율이 많이 높아졌고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좋은 걸 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대장 아파트를 말씀 주신 거네요. 대장 아파트를 보는 게 더 좋다고. 그리고 지금 종잣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투자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럼 종잣돈을 모을 때 전세로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월세로 사는 게 좋을까요? 그럼 뭐 그렇게 전세냐 월세냐라고 말씀은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지금은 사실은 그거로 종잣돈을 만들려고 하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사실은. 일단 첫째는 거주 비용 줄여야 돼요, 그냥. 그 방법밖에 없어요. 거주 비용 줄여라. 네. 어떻게 해서든지 거주 비용 줄일 생각을 해라. 멀리 살든지, 뭐, 하여간 이렇게 거주 비용 줄일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니면 네. 조금 그러니까 상수를 좀 줄이든지. 당분간은 네. 조금 삶의 질을 조금 약간 네. 감수할 수 있을 만큼 포기하든지 해서 거주 비용 줄인다라는 게 첫 번째 개념, 첫 번째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그것만 해서는 안 돼요. 거주 비용을 줄인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간 돈이 만들어지면 작은 돈이라도 그 돈을 꼭 투자를 해야 돼요. 그걸 다 충분히 만들어서 투자하려고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예. 어느 정도만 모여지면 바로 투자에 들어가야 돼요, 그냥. 근데 부동산을 하려면 돈이 네.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제 막 그 업자들이 막 만들어서 사기와 가깝게 뭐 이렇게 하는 건 정말 피하셔야 되지만은 네. 찾아보면 정말 투자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아주 적게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간혹. 이제 그런 것들을 찾거나 아니면은 최소 투자 자금은 한 3천만 원 정도. 네, 이렇게 보면 된다고 봐요. 혹시 그러면 초보 투자자가 좀 가져야 되는 투자 기준이 있을까요? 저는 조건 딱 하나예요. 그냥. 조건 딱 하나. 딱 하나. 네. 예. 돈을 잘 벌자. 예? 이게 돈을 잘 벌자.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네. 그러니까 내가 개념 자체를 돈을 잘 벌 수 있는 데에 내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번다는 개념을 또 잘 이해해야 되는데 네. 돈을 잘 번다는 개념은 내가 예를 들어 내 기준이 연봉 뭐 이런 기준이 아니에요. 돈을 잘 번다는 개념은 무조건 지금 움직이는 평균보다 높냐 이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평균 뭐 예를 들어 올해는 마이너스라 가지고 마이너스 3%밖에 안 돼. 마이너스 3% 떨어졌어. 네. 그럼 나는 0으로만 되는 부동산을 갖고 있어도 돈 번 거예요. 예, 안 떨어지는 부동산만 갖고 있어도 돈 번 거예요. 그런 개념을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평균 수익률 이상을 버는 거예요. 평균보다 높은 부동산이 뭔가라는 것만 갖고 있으면 걔는 반드시 평균보다 점점 격차를 키워요. 그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 부동산 찾는 게. 어렵죠, 당연히. 어려운데, 공부를 좀 해야죠. 너무 쉽게 뭐 얻어먹으려고는 안 되죠. 당연히 공부를 좀 해야죠. 그러면 거기서 그 중에서도 꼭 한 가지만 보고, 최소한 내가 이걸 투자를, 이렇게 아파트를 하나 살 때, 이거 하나만은 꼭 봐라. 하는 게 있을까요? 뭐 속지는 않고 싶다. 뭐 그래도 크게 실패는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대단지만 보세요, 대단지. 대단지 아파트만 보시면, 그게 1등이에요. 1000세대 정도면 대단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것만 보시면 최소한 평균은 해요. 아마 김 사부님께서 정말 많은 단지들을 분석을 해보시고 그리고 지금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과거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1000세대 이상이면 그래도 내릴 때 조금 내리고 수요가 있다 보니까 오를 때는 그래도 좀 많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요건을 좀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니, 그리고 기본적인 그 이유가 다 있어요. 일단 1000세대 정도 되는 단지를 만들기가 일단 쉽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만들기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1000세대쯤 모여 있으면 일단 기반 시설들이 굉장히 쾌적해요. 일단 1000세대 가지고는 이제 상권으로만 봐도 뭐 해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예를 들어 300세대, 200세대 그러면 딱 세탁소 하나, 중개업소 하나, 편의점 하나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럼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1000세대만 돼도 웬만큼 뭐 식당도 어느 정도 있고 뭐 이렇게 다 되거든요. 그런가 하면 또 호재까지도 기대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우리 이제 뭐 길을 낸다거나 뭐 전철을 뚫거나 이러는데 사람 많은 데다 전철을 놔야지 뭐 500세대, 300세대 있는 데다 전철을 놓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호재가 생겨도 하여간 많은 단지에 호재가 생겨요, 일단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대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일단 정 공부하기 싫으면 대단지만 봐라. 더 많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급하고 공부를 할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꼭 이 조언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부동산 변화를 잘 알고 있어야 많은 분들이 이제 꿈꾸는 경제적 자유에 좀 더 빨리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한 마음가짐, 또 어떻게 가져가야 좋을까요?
참 공부를 근데 극단적으로 다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거나. 근데 이 열심히 하려는 거에 사실은 이제 깔려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열심히 해서 빨리 돈 벌고 싶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사실 투자를 해서 빨리 돈 버는 방법은 잘 없어요. 예. 그러니까 물론 운이 좋아서 시장이 이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뭐 2015년부터 이렇게 시장이 막 올라가면 빨리 돈 벌어요. 맞아요. 근데 내가 그게 공부를 했다고 돈 번 건 아니잖아요. 마침 시장이 이렇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자면 내가 공부를 막 빡세게 가지고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가 하면 너무 쉽게 돈 벌려고, 뭐 얼마 공부도 안 하고 자꾸 이제 뭐 돈 벌려고 어디서 뭐 좀 정보 들어서 뭐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이런 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투자 공부라는 건 결국 지치지 않게 꾸준히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꾸준히. 그래야, 꾸준히 해야 그 사이에 큰 장도 오고, 자잘한 장도 오고, 그리고 조금 실패할 때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러다 보면 결국은 지나놓고 보면, 내가 재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네? 이게 이제 정상이죠. 아마 김 사부님도 오랫동안 투자를 하셨으니까 첫 번째 투자를 한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열 번째 투자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수익률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건 또 내 실력에서는 좀 저평가된 가치 대비 저렴한 물건을 사는 것이지 그 상승률이라든지 또는 수익률이라든지 이게 언제 오를 거다 이걸 결정을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바로 말씀하신 그런 생각 자체가 그게 직장인 마인드라고요. 그게 투자자 마인드가 아니라 내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수익률이 높아진다고 누가 그래요. 투자는 그런 게 아니죠. 그건 시장이 돈 벌어주는 건데 내가 공부한다고 해서 돈을 더 많이 벌지 않아요. 절대로. 그냥 시장이 많이 벌어줄 때 공부는 왜 하는 거냐면 그 벌어줄 때 그냥 그야말로 너 먹어라 하고 줄 때 잘 받아 먹으려고 내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는데도 못 받아 먹을까 봐서 내가 공부하는 거지 내가 공부한다고 돈을 더 잘 벌지 않아요. 절대로.